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 중 하나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매일 밤마다 따뜻한 관심으로 하루 일과를 묻고 우리가 집에 들어서기만 해도 환하게 웃어주는 연인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모순적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놓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라난 한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이 아이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작은 빵 한 조각도 귀한 선물처럼 여겨야 했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법을 체득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죠. 그런 환경에서 몇 년을 보낸 후 갑자기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앞에 놓인 풍요로운 음식들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해하며 메스꺼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림에 적응해온 몸이 갑작스러운 풍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위장은 여전히 작은 양의 음식에만 익숙해져 있고 가득 찬 접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화 불량이 예상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배부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기아를 경험한 사람들이 풍족한 음식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들이 발견됩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에 적응된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넘침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죠. 감정적 영역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 앞에서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운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걸 몸소 배웠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항상 바쁘거나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최소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관심받고 싶어 하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가 20대, 30대가 되어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연인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논리적으로는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감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면 사랑받는 기분보다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넬 때도 기쁨보다는 어색함이 먼저 밀려오죠. 더 나아가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거나 심지어 예전 연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도망치고 싶을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때로는 이런 감정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의 단점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바라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파괴시켜서 익숙한 외로움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시도인 것이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의 위장이 갑작스러운 만찬을 거부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메마른 환경에서 자란 마음도 갑작스러운 애정의 쏟아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는 나쁜 성격이나 이상한 심리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친밀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저장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반응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갑자기 다른 곳에 가고 싶어지는 충동이 드는 것은 모두 자율신경계가 위험을 감지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생리적 반응들은 의지력만으로는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개인의 의지나 성격적 결함 때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 탐구 과정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일들,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했던 경험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죠.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자신부터 이런 감정의 원인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말이죠. 당신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불편해져요 라고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상대방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줄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이런 솔직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감정 패턴에 대해 설명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일시적인 변명이 아니라 진지한 자기 성찰의 결과라는 것을 전달해야 해요. 또한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너무 집착해서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의 관심이 고맙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죠.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애정 표현을 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분명 상대방의 사랑이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모두 받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좋은 연인이라면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당신이 편안해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과도한 스킨십이나 칭찬보다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표현되는 애정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만나는 대신 일주일에 2번 만나거나 장문의 사랑 편지 대신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조절은 사랑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인이 상처받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자주 하는 게 싫어 또는 친밀감이 두려워 라는 식의 표면적인 설명보다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죠.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통해 두 사람 모두 현재의 상황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적응의 결과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함께 관련 도서를 읽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점차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반응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조금씩 더 많은 애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이 천천히 식사량을 늘려가며 정상적인 식습관을 회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내던 것이 점차 주중에도 만날 수 있게 되고 가벼운 포옹이 자연스러워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눌 수 있게 되는 식으로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커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 내 속도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에 걸쳐 형성된 감정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상호 간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더 이상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친밀감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과거의 방어적인 반응들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끔씩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친밀감이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것도 치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일기를 쓰거나 감정 변화를 기록해두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주세요. 이런 조심스러움이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방어기제였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런 방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바로 이런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과정을 혼자서 모두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해해주는 연인, 믿을 만한 친구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까지 받아가며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당신이니까요.